자, 1시 반 됐죠? 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문제가 좀 어려웠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작정하고 낸 거고요. 1교시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냈다고 하면 2교시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만약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2교시는 안 배운 걸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셨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로 좀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는 내용들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쓰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요 별것도 아닌데 결론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법리를 늘 공부했던 게 아닌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체계 내에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원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는 판례를 모르면 원점수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표준 변환이 있잖아요. 표준 변환이 있어가지고 한 원점수 10점, 20점 이렇게 맞았다 해도 표준 변환 돼가지고 점수는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쓰셔야 되고 기존 법리, 기존 체계 내에서 어떻게든 비벼 쓰려는 노력들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날 때도 눈치를 좀 보면서 들어왔어요. 끝날 때 원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표정들이 안 좋길래 역시나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3기가 또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방심하게 되고 시험장 가서 오히려 그때 다 안다 생각했는데 불의에 기습당하면은 다 못 써내고 이게 더 최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공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공부했던 게 시험장 가서 나오면은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3기 첫 시간이니까 3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3기쯤 되면은 되게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모르는 거 없이 모든 문제 잘 풀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년 거도 붙어 있었잖아요. 예전에 연기 1기 때 이걸 보면서 내 등수는 아마 저 위쪽에서 빛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구나. 뭐 다른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생각보다 점수는 잘 안 나오고 공부하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실력인가 싶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좀 이제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합격해도 그래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노무사 됐으니까 이제 막 노동법의 전문가 되고 굉장한 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면 몰라요. 새로 나온 제도 뭐 정부 부처에서 나와서 막 설명을 해요. 분명히 제가 아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간 조금 썼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실력이 붙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3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풀기 힘들다 아니면 아직까지 안 이어진다라고 해서 좌절할 시간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기 체계가 아니고 보다 빨리 보는 거예요. 책을 봤을 때 예전보다 속도가 빠르다. 예전에 1시간 내내 봤을 때 한 2페이지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개 챕터를 본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고 시험장 가기 전날에 한 번 책을 주르륵 볼 수 있다. 어떤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제 한 번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것을 되게 추상적이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도 계속 보셔야 된다. 그 시험장 가서도요. 책 덮으라 하기 전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빨리빨리 책을 계속 눈에 확인시켜줘야 그나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돕기 위한 게 3기고요. 학습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2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법 뭐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경영학으로 좀 빗대서 말씀드려보면 선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요. 노동법 공부가 좀 기간이 길고요. 그다음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좀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예습 복습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가 그 멘토링 해보니까 진짜 공부목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4과목을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1과목밖에 못 본다는 분도 계세요. 그게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자기의 성향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눌 때요. 40대 60.
복습 40%, 예습 60% 이렇게 선도 전략은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끝났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료집 굉장히 두껍죠. 요거를 한 이틀, 5일로 나눈다면요. 이틀 정도는 여기에 복습에 투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 예습을 또 60%, 3일 정도 투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완성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게 선도 전략입니다. 자, 선도 전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의고사를 절대 오픈북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 실력으로 써낸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추격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습을 할 수 없는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가 난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도 안 써져. 근데 또 자료는 많이 나와. 이거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혼란스럽죠? 이분들은 모의고사를 오픈북 하시면 돼요. 오픈북 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히 뭘 초점 맞추셔야 되냐? 복습으로 가셔야 돼요. 예습 그냥 포기하세요. 예습 포기하고 3기를 통해서 나는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습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예습도 안 되고 복습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 놓게 돼요. 손 놓지 않고 어떻게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추격 전략은. 그래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모의고사 칠 때도요. 그냥 오픈북 하세요. 근데 오픈북 할 때 바로 책을 펼치지 마시고 모의고사 문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차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결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추격 전략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픈북을 해서 내용을 책 보고 조금 옮기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오늘 푸는 게 시험장 아니잖아요. 한번 풀어봤던 문제를 반복해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나는 애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나는 충분히 공부 잘하고 있다 하면은 두 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습과 복습을 둘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추격 전략으로 가겠다. 나는 예습까지 못하겠다 하면 철저하게 복습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복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도 포인트는요. 한 주 진도 나갔죠. 이거 한 주 내에 소화해야 됩니다. 양이 많잖아요. 이 양이 많은데 우리에겐 8월 달이 있다. 그렇죠? 7월 마지막 주쯤 되면 3기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8월 한 달이 비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첫 주에 시험 치러 가잖아요. 시간이 많다 생각하고 미뤄두면 절대 못 봐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래도 이 양을 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는 연습도 하시고 많이 보는 연습을 해놔야 8월 달에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미루기 시작하면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뒤로 미루시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시간 내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1회독을 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방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회차 강의에서 우리 바로 문제 해설 시작해보죠. 1교시 문제부터 바로 순서대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들이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리딩 케이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타 시험에서 기출 또는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거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낯설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도 어느 정도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꼼꼼함입니다.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다 챙겼는지,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그 순서들을 다 지키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설문부터 볼게요. 갑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B회사 납품이 개시된 2014년 이후부터 B회사와의 거래 규모 축소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한 A회사. A회사가 갑한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갑은 이 사건 계약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업금지 약정 효력에 관해서 A회사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라고 해서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럼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잠시 좀 떠올려 보면 논점이 두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로 유효할 수 있겠는가? 유효할 수 있죠. 뭐 어디에 따른 거죠, 이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 신의칙에 따라서 당연히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약 또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약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약에 관한 문제구나라고 되죠. 그럼 특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성을 판단하는 게 또 판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판례에서 민법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여기 사실관계 안에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서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이 문제가 특별법 문제였어요. 그러면 특약의 유효성 판단을 열심히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건 1초 만에 대답은 나오지 않나요? 아직도 화나셨어요? 화는 좀 푸시고 시험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시험장 가서 풀어내면 되니까 같은 문제 3번 보면 시험장 가서 풀어요. 처음 봐서 어려운 거지. 경험금지 약정도 우리 기출문제로서 제가 잘 안 다뤘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렇지 판례 법리는 아시는 거잖아요. 다시 여쭤보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요. 특약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고요. 특별법은 부정경쟁 방지법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만 중요했었고 특약이 없어도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특약은 어떻습니까? 특약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정은 유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정이 너무 과도하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요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2개가 달라요. 특약은 체결해야 되는 것. 근로계약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체결해야 되는 거. 그게 특약입니다.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민법 103조 위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거와 비교되는 게 이제 특별법인데 특별법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인정되는 거고 요거는 영업비밀까지밖에 취급을 안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특약에 있는 거는 영업비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뒤에 해설지가 나올 거니까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고 먼저 올라가 봅니다. 손톱깎이 등 철금속 제품의 주요 판매, 제조 판매, 가공업, 물품의 수출입, 그리고 대행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라고 돼 있고요. 갑은요. 입사를 해서 무역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력 제품인 손톱깎이 제품의 납품업체인 B회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14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고요. 다음에 2012년 9월 30일자로 퇴직 후 2년 이내는 A회사와 경쟁관계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운영해서 직간접적인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했고 이 약정이 경업금지 약정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약정이 특별법이 아니라 특약이다라는 게 지금 보이십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월 60만 원 정도의 고문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 뭐에 대한 거죠? 특약을 체결해서 이제 이직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사장되게 생겼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A회사가 마련한 대상 조치다. 이게 보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더 가보시면 퇴직한 후 2014년 4월 30일 철금속 제품에 대한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과 2월 28일에 그만뒀는데 4월 30일자 바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직 중 알게 된 A회사만의 손톱깎이 제조공법을 중국 업체에 제공해서 생산하도록 해서 A회사가 B회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의 제품을 B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아니다 하더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비밀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걸 재직 중에 본인이 취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제품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A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입을 길을 막아버리죠. 자기가 가로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업금지 약정에 지금 정면으로 저촉되는 경우다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에서는 2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고문수당의 의미는 뭐였느냐? 그 다음에 알게 된 A회사만의 손톱깎이 제조공법은 이거는 뭐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보이셨어야 되고 이제 다른 것들. 이 약정 자체가 너무 과도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 약정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있죠. 그럼 퇴직 경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있죠.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바로 해설지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자, 해설지 가시면은 2페이지 가시면 되겠고요. 자, 논점의 정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첨삭을 하면서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본문 위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제도 18개나 있어가지고 1시간에 막 6문제씩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본문 위주로 갑니다. 자, 로마자 2번 가시면 의는 근로자가 사용자 이익에 현저히 반해서 경쟁사업체 취업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은 의무다라고 해서 2가지가 다 있죠. 취직하면 안 돼. 이거는 다른 회사 취업하는 거. 그 다음 경쟁사업차 경영 뭡니까? 회사 차리는 거죠. 둘 다 해당됩니다. 본 케이스는 경쟁사업체 경영의 케이스였죠. 다음 2번째 존속기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냐 아니면 특약을 별도 설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3번 목차 가시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과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이 판례가 제대로 써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죠. 양가로 1번 가시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3기 때 이제 강사 바꾸셔가지고 이 체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원래 판례 한 덩어리예요. 판례 한 덩어리인데 제가 임의로 목차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꼭 이렇게 안 따라가셔도 되고요. 판례 그냥 전체를 쓰셔도 무방한데 전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서 우리 판례는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직업 선택 자유, 근로권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때는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돼 있죠. 자, 체크가 될 게 세 가지 권리가 써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직업 선택 자유,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그다음 근로권, 다음 또 하나가 자유로운 경쟁에 지나친 제한이라고 돼 있죠. 주로 보면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놓치세요. 근로자에 대한 침해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자유로운 경제, 이거는 우리 사회, 우리 시장 질서 얘기입니다. 앞에 거는 근로자 거고요. 마지막 줄 마무리가 민법 103조 위반 무효,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 갑니다. 유효성 판단 가시면 유효성 판단 기준은 이 동그라미가 다 나와야 되겠죠. 5개 다 나왔는지를 체크합니다. 1번 동그라미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번 퇴직 전 지위, 3번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4번 근로자에 대해서 대가 제공을 하는지, 5번 퇴직의 경위, 공공이익, 기타 사정을 종합적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른 경쟁 상대도 잘 쓰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양가로 3번 가십니다. 자, 여기서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었느냐? 양가로 2번의 1번 동그라미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양가로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번 동그라미 영업비밀이라 돼 있죠. 이 영업비밀이 아까 말씀드린 거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만 규율하고 있죠. 근데 특약은 이보다 넓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뒷부분이죠.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이 부분이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라 해서 영업비밀보다 더 폭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좁은 거죠. 영업비밀만 규율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비밀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다 커버가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특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겠죠. 그 특약은 1번 동그라미 플러스 2, 3, 4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뭔가 좀 보호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특약을 체결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양거로 2번에 의해 가지고 특약이 아무리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양가로 3번에 지금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 보면 양가로 3번에 사용자가요 가지고 있는 고객관계가 있어요. 그 고객관계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상 조치가 없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로자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있지만은 그 특약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특약이 무조건 유리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약과 특별법의 관계가 이걸 답안지 쓸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법이 있는데 왜 특약 쓸데없이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개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양가로 2,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양가로 4번 가시면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용자가 나름 입증을 해냈기 때문에 양가로 4는 쟁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사항 검토는 이제 목차 나눠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있느냐라고 봤더니만 첫 번째 줄에 A 회사만이 가진 제조공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죠. 이 부분을 포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고 다음 2번 가시면요. 경업금지 제한의 합리성 여부라고 해서 아까 판례 부분 중에 양가로 2번으로 보셨던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사안 포섭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형식적으로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금속에 대한 중개 무역을 한다는 점에서 경업금지 약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경업이다라고 돼 있죠. 자, 제 표현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톱깎이 얘기 쓰시면 돼요.
A 회사도 손톱깎이 만들고 얘도 손톱깎이 만들죠. 예, 그래서 업무 영역이 겹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가시면은 무역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서 주요 납품업체인 B 회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는 점에서 보호가치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와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판단 기준 중에 퇴직 전 지위는 어땠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 부장이었고 단순 부장이 아니라 실제 이 B 회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고객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지식도 가져갈 수 있고. 다음에 3번 동그라미 가시면 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한 점에는 과도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4번 모든 직종이 아닌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취업, 회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영금지의 합리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2년이 너무 과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2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보지 않아요. 10년? 그건 좀 너무하지.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 직종도 보면 전 직종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와 겹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과하지 않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다음에 5번 동그라미 가시면 중요한 게 이제 대상 조치도 있었죠. 못 먹고 살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월 60만 원씩 보조로 해주고 있죠. 이 정도로 한다면 회사도 나름 큰 역할을 이 약정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도 나름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정리를 할 때는 대상 조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표현 하나 체크할게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죠. 아예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못 써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취업 못 하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못 가잖아요. 그 점에서는 침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민법 103조 위반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3번 가시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위반했으면 손배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자체가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있다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손해배상은 꼭 답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어렵지는 않으셨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판례를 잘 썼는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안포 수업할 때 여러분들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상 조치 같은 것들 놓쳤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2번 갑니다. 설문 2번 가시면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써먹었던 평균임금 사례고요. 평균임금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해보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보면 돼요. 위로 가보시면 근로자 을은 2014년 8월 15일에 개인적 범죄로 구속이 됐고요. 이때부터 9월 14일까지는 무급휴가를 신청을 했고 다음 9월 15일부터 사용자의 정당한 직위해제 명령 의해서 자택 대기를 한 뒤 2014년 1월 15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위해제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해서 휴가도 무급이었고 직위해제도 무급이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문제 풀 때 기간을 잘 써야 되거든요. 자, 1개월, 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급휴가가 먼저 발생했죠. 요거를 휴라고 쓸게요. 휴가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 직위해제를 받았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죠? 여러분 이런 거 왜 하는지 아시죠?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토요일 날 어제 열심히 그 모의고사 쓰셨을 거고 오늘 밤새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나요? 안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잠을 잘 자고 왔다 하더라도 아침에 또 이거 문제 풀면 힘들잖아요.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점심 먹고 와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동물이잖아요. 배가 부르면 잠이 오거든요. 사냥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쉬고 싶단 말이죠. 이제 생존의 욕구는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슬립을 하려고 해요. 습관이 또 있잖아요. 한 8주 정도 이렇게 매주 취침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그리고 나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옆에 있는 사람도 긴장을 해요. 다 같이 얘기 안 하면 그렇지 다들 자는구나. 그러면서 딥슬립에 빠지게 됩니다. 자, 며칠? 2014년 1월 15일 이때 퇴사했죠. 이때가 퇴사일이에요. 직위해제 쭉 있다가 퇴사한다고요. 그럼 평균임금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를 안 하신 분, 실무하신 분과 안 한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실무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퇴사한 시점부터 산정이 발생이 되죠.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이 가죠. 근데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가요. 3개월. 여기서부터가 틀리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판단해야 될 사유는 이거란 거예요. 직위해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아시는 거죠. 대학생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돼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내려갑니다. 2014년 8월 15일에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매월 400만 원의 월급여를 지급받았다. 자, 400만 원을 그 전까지는 쭉 받았네요. 그 중에서 250이 특별 인센티브다라고 돼 있고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 업무활동 보조비는 지급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8월 15일 이후에는 무급휴가 직위해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 150만 원으로 계산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15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임금이구나 하는 게 엿보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임금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인센티브 자체에 대한 임금성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아요. 4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될까 아니면 150만 원으로 가야 될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150만 원은 언제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네, 의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직전 3개월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기간을 150만 원으로 산정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직위해제 기간은 이 회사는 무급이잖아요. 무급이면 원래 계산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 사유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냥 역산 3개월 한 다음에 이 기간을 원래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내지는 이 기간 빼고 분모분자 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은 그냥 집어넣었고 3개월이 집어넣어서 보니까 150만 원이더라 하고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맞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거는 150만 원으로 계산을 자, 첫 번째, 직위해제를 포함해야 될까? 두 번째,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가는 게 맞을까? 돈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20년 곱해보면 8천만 원이냐 아니면 3천만 원이냐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너무 작은데라고 한다면 어떤 법리를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임금 문제 나오면 제가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다 쓰라 그랬었죠. 직전 3개월에 대한 판례에 맨 처음에는 그냥 3개월로 가는데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분모분자 빼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 시행령 제4조 가시면은 요 기간들 다 빼고 직전 3개월 가는 게 있었죠. 특별한 사유 빼고 직전 3개월. 그리고 마지막에 판례가 있었죠. 판례에 따르면은 너무 금액이 차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별도의 방법을 쓰더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프로세스대로 풀었느냐? 이게 이제 채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말로 하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설지 봅니다. 5페이지 가시고요. 자, 5페이지 보셨으면 이거는 로마자가 좀 오타가 있네요. 로마자 1번이 논점 정리고 로마자 2번이 의미 취지가 가야 되는데 로마자 2번도 지금 1번으로 돼 있네요. 하나씩 더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5페이지 보셨고 평균임금 의미 취지라고 돼 있는 거 보시고 자, 법조문만 제가 체크할게요. 2조 1항 6호 뺏겨 쓰시면 됩니다. 취지는요, 평소의 생활임금 사실대로 반영한다는 부분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이제 프로세스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라 돼 있죠. 이거 이 얘기가 이거잖아요. 퇴직했잖아요. 퇴직해야 퇴직금 계산하는 게 생기죠. 퇴직했을 때 뭘로 주죠? 평균임금을 주잖아요. 퇴직금을. 퇴직연금 가입 안 했다는 전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직위해제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휴가를 봐야 된다고요. 오늘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늘 안 그랬던 적은 없긴 한데 오늘 특히나 더 땀이 좀 나네요. 뭔가 지금 살해 위협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2교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원점수는 10점 나오대요. 지금까지 역대 노무사 시험에서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남들 다 틀려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썼던 사람이 오히려 표준 변환에서는 확 뛴다고요. 브리타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열정적으로 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답은 틀려도요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합격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화내지 마시고, 남들이 다 망했으면은 얼마나 망했는지 경쟁하는 것도 재밌는 그런 영역이 돼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잘 썼을 거라 기대하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욕하면서 한번 풀어봐 하는 취지로 냈단 말이죠. 너무 또 쉬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실전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좀 경계와 여러분들의 좀 그 각성, 그리고 실제 난 다 한다 생각했을 때 충격, 이런 것들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시 내려오시고,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특정 요소, 휴업한 날, 퇴직한 날, 재보상, 간급 한도, 이게 1차 때 배웠던 거잖아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3개월이고 역산인데 달력상 총일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9일에서 90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고 했을 때 임금에 대한 부분은 평균 임금, 임금성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들어간다 했던 게 양가로 2번 내용이었죠. 그래서 임금성 문제는 양가로 2번에서 많이 걸리는데 지금 문제는 임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냈던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양가로 2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요 문제에서는. 다음 양가로 2번이 아니라 2번 목차로 내려갑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 제2조죠. 시행령 제2조는 여러분 법전 주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유들은 제가 각주에 써놨습니다. 뭐 수습부터 해서 8번의 업무의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이 기간들이 해당되면 분모 분자 각각 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3번 평균임금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산정할 수 없는 경우부터 먼저 봅니다. 3번 목차. 자, 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 두 번째 줄에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뭐가 있었느냐? 시행령 제2조에서 분모 분자 빼는 기간이 3개월 넘어갈 때, 그럼 제가 마이너스 된다 했죠. 그 마이너스 되는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시행령 제4조 적용해서 그 기간들 다 빼고 가면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육아휴직 같은 게 1년 있다. 그러면 3개월 빼기 마이너스 1년 하면 마이너스 9개월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안 되잖아요. 퇴직금을 퇴사했는데 뱉어내라 이거 아니잖아요. 퇴직금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직전 3개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였죠. 자, 다음 옆으로 가시면 4번 평균임금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보장은 두 번째 줄에 법조문 나와 있죠. 근기법 제2조 2항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비교해서 평균임금이 없더라 또는 너무 낮더라 하면은 통상임금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다 받고 5번 현저히 부족당한 경우 이게 판례였죠. 여기까지는 제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평균임금 문제 나오면 이 프로세스는 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경우에는 판례가 출발점이 몇 조냐? 시행령 제4조라 그랬죠. 시행령 제4조가 산정할 수 없느니 이제는 현저히 부족당한 경우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 확대했을 때 이제 양가로 2번에서 사유들이 나오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날 때가 있다. 근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하나하나 읽지 못하겠고 취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특수성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 오세요. 6페이지 가시고 2번 목차의 양가로 2번 갑니다. 개인적 범죄로 구속 기소된 기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읽어보시면 개인적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서 직위 해제되었던 기간은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직위 해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 기간의 일수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기법 제2조 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직위 해제잖아요. 맞죠? 이 사유가. 이 케이스가 직위해제 사유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를 제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제낀다는 거예요? 못 제끼죠. 그러니까 3개월대로 계산하는 회사의 방식이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무급이니까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래서 4번 목차대로 가는 거죠. 평균임금 보장. 평균임금 보장이 통상임금으로 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통상임금이 150만 원 하는 거는 법대로 따지면 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제 5번 목차 가시면은 양가로 3번 한번 보세요. 5번 목차의 양가로 3번 가시면 특별한 사유 발생 기간을 포함한 사례라고 돼 있고, 여기 읽어보시면 개인적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서 직위
직위 해제되었던 기간과 일수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기법 2조 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본 거예요. 뒤에 더 가보시면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켜서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하회액이 되는 경우에는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 사례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례는 판례는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어떤 사례를 했어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났던 사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에서 양가로 2번 있죠. 금액이 차이가 꽤나 크게 나는 사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의 영역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평균임금 보장이라 되어 있는 4번 목차 쓰고 그 다음에 5번 목차에서 양가로 3번 가서 직위해제잖아. 직위해제고 이 기간 그냥 포함해서 가야 돼.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럼 결론은 뭐가 돼요? 회사가 제대로 계산했다. 150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5번 목차의 양가로 2번을 적용했던 분들은 400만 원 대 150만 원은 너무 큰 차이지 않느냐. 그러면 평균임금의 취지가 뭐냐? 뭐예요? 통상의 생활임금 사실대로 반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실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낄 수도 있는데 제낀다고 한다면 근거가 뭔지를 봐야 된다. 그랬을 때는 판례에 따라서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빼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빼고 갔을 때는 두 번째 휴가가 남아있잖아요. 이 휴가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예요. 휴가에 대해서는 이 기간도 무급이잖아요. 무급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건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오셨죠? 4개월을 다 제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죠?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시행령 제4조대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유들을 다 빼고 가는 거예요. 다 빼고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3개월 돼야 되잖아요. 3개월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3개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급휴가 한 달 있고 정상 근무했던 2달이 끼게 되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무급휴가 있고 정상 근무 2달 있으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판례에서 말하는 너무 부족한 기간입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판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럼 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시행령 2조, 시행령 제4조, 그 다음 통상임금, 그 다음 판례. 뭐 쓸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누가 승인했느냐? 사용자가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제2조 8호가 되는 거예요.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 가시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사용자 승인에 따라 휴업. 이 휴업의 의미는 많은 걸 집어넣습니다. 휴직도 포함되고 휴가도 포함되고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면 분모분자에서 각각 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분모분자 각각 빼면 몇 달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정상 근무했던 2달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 결론이 9페이지 가시면 자, 9페이지 보셨죠? 2번 목차 보이시죠? 무급휴가 기간. 무급휴가 기간에서 첫 번째 줄 무급휴가 한 달 신청하고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근기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니까 다음 줄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를 해서 휴직 이전 3개월 중 이거 오타 수정해 주세요. 휴직 이전이 아니라 직위해제 이전. 직위해제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총일수 61일 이게 2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근무 2달. 이 기간에 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 설득력 있는 해결은 요거였다. 직위해제는 금액이 너무 차이 나잖아. 통상임금대로 가는 게 법상은 맞는데 금액 너무 차이 나잖아. 판례대로 해서 제끼자. 그 다음 직전 3개월에 대해서는 이 기간은 시행령 제2조로 분모분자 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정상근무 2달 가지고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고요. 다음 문제는 차별 문제입니다. 자, 차별 문제는 이거는 무슨 판례 쓰라는지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면 시간당 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합니다. 어떤 차이로?
전업이냐 비전업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비전업이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사료가 감액됩니다. 이게 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강사 강사료 차별 사례 판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사은 포섭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득점에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흐름만 한번 보죠. 자, 일반론은 10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위반의 차별의 의미 금지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 11페이지 가시면 뭐 직접 간접 차별 4번 합리적 이유 이렇게 해서 차별은 이런 거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로마자 3번 가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있죠. 이 판례의 특징이 뭐였느냐? 금기법의 합리적 이유하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거 두 개를 다 적용시키죠. 다음 헌법까지 끌어들이더라. 다음 페이지 가시면 헌법 얘기 나오죠. 헌법에 있는 내용 가시면 헌법은 몇 조냐? 11조. 11조 끌고 와가지고 금기법 6조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든 다 평등 원칙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갔었죠? 기억나시죠? 금기법 제6조는 보면 뭐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성별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밖에 없죠. 어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도 뭐라 얘기합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유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구제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야 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으면 차별하지 마. 동일 가치 노동이면 동일 임금 줘. 요 뒤에 있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한데요라고 하니까 헌법을 동원하잖아요. 이게 예시적인 거고 헌법에서 평등을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하고 있는데 그게 근로에 대한 차별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고 동일 가치 노동인데 왜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법조문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써주는 게 중요했고요. 다음 2번 목차 가십니다. 12페이지 2번 목차. 전업 비전업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 둘 수 있는지 읽어보시면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에서는 아니됨을 물론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된다. 핵심 단어가 이 두 번째 줄에 있었죠.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단어가 나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항 검토 내려가 봅니다. 사항 검토에서는 하나하나씩 따져가야 되겠죠. 1번 동그라미 가시면 맨 처음에 비교 대상에 해당돼야 우리가 동일선상에 놓고 차별이 있는 점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사끼리다.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는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제공하니까 비교 대상자가 맞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동그라미. 자, 근데 비교 대상자에 해당된 데서 무조건 차별이냐 했을 때 제가 기본 이론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호칭. 호칭에 대한 것이 차별인가? 그걸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인가? 했을 때 애매하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떤 거였죠? 임금에 대한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이것은 기본급 성격이니까 금지되는 근로조건, 뭐 근로조건에 쓰셔도 되고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 내려가시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끝에 3번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끝에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강의료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동일 가치 노동을 차별적 대우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정리해 보시면 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여기에 위배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마지막 줄이 중요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어떤 법 위반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든 걸린다. 금기법 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또는 헌법 제11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조 위반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평등하지 않아요. 노동가치하고 무관한 기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끝나는 그런 판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의 소지도 많다라고 했죠. 해석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또 졸다가 그 쓰시면 안 돼요. 해석을 이따위로 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잠 깨우려고 과도하게 말씀드렸고 되게 극찬하는 판례도 있고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무너뜨리는 해석을 해도 되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2교시 문제였고요. 다음 2교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시용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언제 나왔냐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4월 달에 판결이 나오고 나오자마자 바로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공개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6월 달쯤에 세상에 좀 알려졌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도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문제 설문부터 갑니다. 2015년 9월 25일자
10시 40분경 이전과 동일하게 고정기사로부터 운전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자,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 있죠. 테스트를 위해서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갑은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누가 주장합니까? 근로자가 시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업무상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시용 근로계약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연차나 퇴직금 할 때 포함시켜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개월 근무 안 했으니까 연차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 달 근무하면 그냥 하루. 앞으로 만약 정식 근로자 되면 그 기간 합산 뭐 이런 것들밖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의 권리보다는 해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신 판례 두 가지를 다 물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로 한번 가보시면 자, 차량 종업원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 이력서, 면허증, 경력증명서 제출했고요. 서류 심사 통과한 다음에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A 회사는요. 서류 심사 통과한 차량 종업원 지원자에게 운행 테스트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뭘 하느냐?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을 연습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합니다. 까지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람 정식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어떠냐면 서류 심사했죠. 면접 봤죠. 면접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운행 테스트예요. 버스 운전기사라고 채용을 했는데 운전은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당장 버스 뭐라 했는데 승객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지금 지각한다고 난린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 대형 버스는 처음이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운행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네요. 자, 운행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통과하면 정식 지원 되는 거예요. 요걸 통과 못하면은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이걸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채용 단계다 아직까지. 채용 단계고 이 기간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통과하세요 하면은 누구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뭘 시키는 거냐? 실습시키는 거다. 교육시키는 거다. 자, 이것도 글씨 알아보겠죠? 실습, 교육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습과 교육 시간이고 이 시간은 근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교육생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동의서를 썼고요. 동의서 안 쓰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대 취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버스 한번 타보시면은 갑자기 정류장 무시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 요즘 그런 거 안 타세요? 아니 타보시면 그 되게 좀 이렇게 경력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를 누르면은 그냥 가요. 지금 당장 이게 앞을 보기 바빠요. 그래서 아저씨 왜 어딜 가시냐 빨리 내려달라 하면은 되게 당황해하면서 아 여기가 정류장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의 편지 쓰잖아요. 예. 참 좋은 기사님 만나가지고 집을 30m 걸어갔다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나중에 버스 회사에서 아 우리 수습 기사여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코스를 모르면은 운행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네한테 배려해 준 거야. 그거 아니면 너 채용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요거를 연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더 가보니까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라고 하는데 이 고정기사가 뭐냐면 원래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 경력기사예요. 이 사람은 정규직 기사겠죠. 정규직 기사님이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이 코스는 3차선 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야 되니까 1차선을 옮겨라. 여기는 정체가 많으니까 여기서 우회라. 이런 것도 알려주고 코스가 어떻다라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노무관리의 무슨 방식이에요? 교육 방식이. 뭐 이런 걸 쓰라고 하지 않아요. OJT의 장점 뭐 이런 걸 쓰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 OJT 방식으로 교육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주 동안 무려 이렇게나 많은 노선에 대해 숙제를 하고 3주 동안 태우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운행 연습을 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실무를 내보시면요. 교육생이라 했잖아요. 교육생이 진짜 교육만 받아요. 그걸 회사에서 근로자라고 취급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저희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켜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교육생이고 근로자라 보지 않아요. 이런 교육 단계에서 본채용 거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동위원회 가도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아니라고 봐요.
근로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위원회 해고를 다툴 수가 없죠. 바로 각하 판정 내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노동부가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 뭐 인턴, 교육생 이런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봤더니만 실제로 뭐 강의식이라든지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배워. 이러면서 업무에 투입을 시켜요. 업무에 투입을 시키면 실제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때는 이게 교육생이냐는 거죠. 그럼 회사가 뭔가 이익을 누렸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을 덜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말로는 인턴, 실습생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건 근로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면은 그 사람이 했던 게 어떤 건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붙어가지고 진짜 교육을 시켜줬냐 아니면 이 사람이 노무 제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일을 익혀나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입사원들 다 그렇잖아요. 돈 받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배우면서 또 한편으로 업무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근기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상태가 그걸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코스에 대해서 뭐 지식을 전수받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3주 동안은 기사를 태우고 승객을 탑승을 시킨 다음에 직접 운행을 합니다. 말로는 연습이란 단어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뒤에 선배가 붙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 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근로자라고 봐야 되느냐 그냥 교육생이라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겁니다. 자, 다음 더 가보면 자, 고정기사로부터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육생이 이런 지시를 받는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다음에 5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지시에 따라 차량을 타고 노선 숙지 운행 연습을 했고 점심도 회사가 제공하는 걸 받아서 먹었고요. 운행 마치고 퇴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생이니까 당연히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임금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 그럼 그때부터 근로자. 지금은 교육생 이렇게 본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교육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때부터 이미 근로가 체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 아는 게 뭐밖에 없냐? 시용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죠.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라고 하는 게 당신은 시용이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계약서에 당신은 시용 이렇게 써야만 시용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은 업무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은 본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용이 됩니까? 후자죠, 후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건을 보시면 수습이라 돼 있어요. 수습이라 되는데 보니까 수습 기간 동안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가 좋으면 정식 시용됩니다. 아니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수습이란 용어로 돼 있지만 이건 시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디를 봐도 뭐 시용이란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숙지를 하고 동의하기로 했고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 좋아야 합격 이렇게 되는 이 전체가 다 시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시용이란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이 의미가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동의서 작성하고 이 내용 자체가 시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교육에 대한 것이었냐 아니면 이게 노무 제공에 대한 것이었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노무 제공이다. 노무 제공을 통해 가지고 평가받고 탈락, 합격 여부를 가름짓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용이다. 이렇게 평가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전에 나온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서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하나만 체크하시죠. 15페이지 가시면 되겠고 4번 목차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론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4번 목차 가시면 이 부분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업무 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줄 쳐보죠. 두 번째 줄에 가운데부터 갑니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여기 줄 그어두시고 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줄 끄세요. 교육훈련의 성격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제공이고 근로제공이면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줄도 가보시면 판례는 시용기간 중에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 우월한 지위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된 이상, 여기 줄 것이에요. 종속관계 사용자를 위해 근로 제공, 여기 줄 것이고, 시용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근로계약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계약서 안 써도 괜찮다. 임금 안 줘도 괜찮다. 마지막 줄에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돼 있죠. 교육생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이다. 그게 아니란 거죠. 교육생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판례를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풀 수 있겠죠. 근기법상 근로자이다 라고 접근해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상재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업무상재가 문제잖아요. 업무상재는 뭐가 해당돼야 돼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되잖아요. 그럼 근기법상 근로자고 아직까지 지금 교육받고 있으니까 현재 시험 단계의 시용 근로자다.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근기법상 근로자 논의 쓰고요. 종속노동하고 있다. 두 번째, 시용에 대해서는 동의서 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있잖아요. 운행 테스트가 있잖아요. 운행 테스트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웠던 게 실무에서 교육생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테스트가 무슨 의미였을까? 시용이라고만 꼭 명시하지 않고 근로를 평가한 다음에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시용이다라는 거. 이게 시용 명시라는 거. 이것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책에 있는 시용의 명시 이렇게 돼 있으면 계약서에 시용 이렇게 단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보셨고 사항 검토는 판례대로 가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16페이지 가시면 자, 물음 두 번째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걸 물어봤었잖아요. 계속 근로기간은 우리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 16페이지 로마자 3번에 2번 판례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체크하시면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계약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근로계약 체결에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 본근로계약 기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판례가 딱 맞는 사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시용 플러스 본채용이 됐을 때 어떻게 본다? 시용기간도 계속 근로기간 안에 집어넣는다 이 얘기죠. 시용을 단절로 보는 게 아니라 시용기간도 테스트 기간이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간도 근로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를 가져와서 시용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의, 이건 어디에 있느냐? 퇴직금 파트에 있어요. 퇴직금 파트에서 계속 근로기간의 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가시면 자, 이 문제도 여러분 몰랐던 거죠. 네. 이것도 최신 판례 특강할 때 제가 이거를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몇 번이 있었냐? 1번이 있어요. 충격. 네.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합니다 하고 1번 이렇게 해서 바로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한참 전에 배웠으니까. 근데 요거 하면서 제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요. 위약 예정 금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판례도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위약 예정이다 해서 근로자가 강제 근로 된다는 식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위약 예정 아니게 인정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이렇게 했던 멘트가 기억이 나요. 꿈에서 제가 혼자 얘기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판례가 그거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근로자 을이 나오고 주식을 매각을 통해서 소속 기업 집단 변경 과정. 이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 아세요? 부모님 중에 여기 다니시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신 분들 안 계세요? 그냥 실명을 얘기해야 되나요? 삼성그룹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그룹으로 갑자기 회사가 바뀌어요. 아니, 모르세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가 거짓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 삼성그룹에 있던 계열사들이요. 요게 보니까 뭐 방산업체 뭐 이런 업체들은 하나로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식을 넘기고 대주주를 바꾸는 거예요.
대주주를 바꾸는 순간 그냥 경영권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회사를 넘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양도 아니에요. 그냥 경영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삼성의 직원이다 하고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재계 순위를 보면 삼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로 넘어가라니까, 하나도 대기업은 맞는데 기분이 조금 나쁜 거죠. 삼성이 훨씬 더 그 잠바 같은 게 멋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뭔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인데, 하나무시 발언 아닙니다. 그 근로자분들을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상담을 왔는데 영업양도인 줄 알고 처음에는 작업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노동법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이거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해고 사건은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담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게, 나는 이 S그룹의 그 파란피 이걸로 살았다. 근데 갑자기 빨간 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소속 기업 집단 변경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주식을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가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헐값에 팔잖아요. 그럼 또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막 난리 치는 겁니다. 팔지 마라, 그 가격은 헐값이다, 우리 회사 보면 수익이 더 날 건데 지금 8만 원 팔지 말고 16만 팔아,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 과정에서 주식 매각에서의 큰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근로자들을 달래는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남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너네 줄게 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달래면서 매각 이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금을, 주식 매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되, 위로금은 임금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매각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12월 3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할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반납한다라고 약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원래 근로자가 받을 돈이에요, 안 받을 돈이에요? 근로자에게는 이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회사가 주식을 판매하고 남는 돈을 그냥 분배했을 뿐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깨지는 거예요. 위약예정 금지에서 사례를 보면 임금 반납 요구하면 안 되죠. 소정금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소정금원 패턴에 안 되죠. 교육 연수비 어땠습니까? 근로자가 원래 비용 내고 갔었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원래 회사가 교육훈련 시키는 게 맞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서 써야지. 근데 그 회사가 근로자한테 패턴해? 근로자가 받을 것이 당연한데 그걸 패턴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출장 때도 어땠습니까? 출장을 갔어. 그래서 출장 경비를 지원해줬어. 근데 그거는 회사가 일시키려면 당연히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거 패턴해. 이러면 근로자가 받을 돈을 패턴해 하면 안 된다는 게 위약예정 금지예요. 근데 지금 이 판례는 어때요? 근로자가 받을 돈이에요, 안 받을 돈이에요? 안 받을 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첫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위약예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이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 아닌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도 굳이 썼던 이유가, 임금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받을 돈, 근데 패턴에 위약금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기타 소득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수 좋게 갑자기 생긴 돈이에요. 이건 뱉어내는 것은 강제근로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기간도 어떻습니까? 지금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30일이잖아요. 근데 12월 31일은 몇 개월입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 8개월인데 그 전에 만약 퇴사하면은 월할로 나눠서 뱉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보면 이직 금지할 때 보면 뭐 몇 년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너무 긴 기간도 아니고, 그 금액도 또 기간이 한 4개월 지나면 4개월씩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강제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는, 이 정도라면 뭐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걸렸을 것 같아요. 6천만 원. 근데 크기 때문에 강제근로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6천만 원 공돈이 생겼다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천만 원 중에서 뱉어내야 된다 하더라도 이 돈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보너스로 받은 돈이고, 그 보너스는 운 좋게 받은 거고 근로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근로하고는 무관한 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 어떤 것까지 써야 되냐 체크합니다. 17페이지 가시면 위약예정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하게 써주십니다. 보시면 의미 취직하시고 2번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내용 보이시죠? 위약예정의 정의, 위약금이 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액 예정이 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1번을 써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다음에 3번 목차 있죠.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예, 이것도 일반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는 안 써도 됩니다. 임금, 그 다음에 소정금원, 교육비 있죠. 예, 그런 거는 요 사례하고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 쓴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 하고 간단하게 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4번 목차 가시면 요 판례를 써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전제 가시면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의 양상, 반환 대상이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계속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 20조 금지하는 약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돼 있죠. 자, 핵심이 뭐냐? 체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다시 보시면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은 어땠냐? 왜 이 약정을 체결하게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이 뭐냐? 임금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규모 액수는 어떻게 되냐? 반환 약정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요 케이스에서는 판단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 가시면요. 자, 이것도 좀 빨리 보면 첫 번째 줄에 매각 위로금 지급 보이시죠?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가시고요. 가운데 갑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액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판례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8개월 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뱉어내라라고 했을 때는 위약금 선백 예정이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로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 지급해야 될 임금, 자, 임금 동그라미 하시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돼 있죠. 자, 두 가지 체크하셨죠. 이런 약정의 금원의 성격이 뭐다?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금원이 아니다. 그리고 임금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읽는 대로 따라오셨다면 더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계속근로 유도에서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영상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 액수를 종합해 보면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은 또 줄 거 두시고 결론이 뭘로 가야 되냐? 이 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죠. 근로자는 뭔가 보너스를 받았을 뿐이고 그걸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계속 부당하게 강요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약 예정으로 갔을 때는 근기법 7조 얘기하잖아요. 강제근로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는 강제근로하고는 무관한 거다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돈 뱉어내는 건 아깝긴 해요. 6천만 원 공돈 생겼는데 이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뱉어내라면 억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근로자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조치도 뭐였다? 이직 금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주식 반대하니까 판매 반대하니까 그걸 그냥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거고 회사 넘어가자마자 직원들 다 이직해버리면은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이직해라 이런 취지였지 여기서 몇 년 동안 이직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 봉사하세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강제근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위약 예정 금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마지막 문제 4번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말로는 사례형처럼 냈지만 단문형 문제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점 기준은 이겁니다. 21페이지 보시는 판례 있죠? 이 판례를 얼마나 잘 썼는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발점은 근기법 제60조죠. 60조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이 있잖아요. 60조 2항은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한 달 개근 시 하루 해서 총 11개 주는 게 2항이 있죠. 60조 1항이 15개가 있죠. 여기서의 핵심의 싸움은 60조 1항의 해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가? 그걸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의 싸움이 60조 1항 가지고 싸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60조 1항이 만 1년 근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쓸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3번 목차 가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하는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판례는 첫 번째 줄 끝에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부분 보이시죠? 다음 날,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갑니다. 세 번째 줄은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 문장은 뭘 의미하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죠.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미사용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썼는지를 볼 거고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라는 게 결론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근거들이 나오죠. 근거에 대한 원문은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쭉 붙여놨잖아요. 그 핵심 단어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동그라미의 핵심 뜻은 뭐냐면요. 60조 사망이 삭제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2년 동안 통틀어 15개였죠. 근데 이제는 1년 차에는 11개, 2년 차에 15개 쓰라. 이런 취지로 60조 사망을 삭제했다. 이렇게 해서 삭제의 취지가 1번 동그라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 동그라미는요. 2번 동그라미는 연차 휴가의 발생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연차 휴가의 발생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다음 날 발생하니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리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2번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휴가 사용 권리는 언제 발생한다? 1년 마치고 다음 날 발생한다.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동그라미 갑니다. 3번 동그라미는 60조 사항에 보면 총 25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총 25개. 이게 60조 1항 얘기죠. 1년 근무하면 15개, 그리고 장기 근속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장기 근속해봤자 25개가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만 1년 근무하면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11개 플러스 16개에서 26개 받았죠. 이게 형평성이 맞냐? 이렇게 얘기한 게 3번 동그라미 얘기입니다. 근거가 60조 사항의 해석에 따르면 25개. 만 1년만 근무하면 26개. 형평성 어긋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 동그라미 있죠? 4번 동그라미의 취지는 뭐냐? 제가 다 읽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4번 동그라미 취지는 연차 휴가의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1년간 열심히 근무했죠? 그러면 그 다음 해 휴식해라. 그 다음에 쉬엄쉬엄 일해라. 건강 챙기고 문화생활 하면서 일해라. 이런 취지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내년도에 휴가를 가라라는 취지다. 근데 이 사람은 내년도 근무가 없죠. 쉴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 목적에 고려를 해보면 15개 휴가는 다음 해에 근로가 예정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거 있죠. 이런 취지로서 글을 썼는가? 아마 글은 여러분 마음대로 썼겠죠. 판례와 다르게. 하지만 의미가 그런 뜻으로 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점수를 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수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채점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강의 계획서대로 이제 유제를 푸시면 됩니다. 푸실 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고 오세요.